다음 주 페드 회의를 앞두고 최대 현안인 인플레이션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인플레가 통제 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수가 있었는데요. 극단적인 비관론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서학개미 그리고 동학개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문제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월가에서는 인플레 논쟁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그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그 월가에서 이게 분위기를 볼 때 네. 유행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표현에 원래는 그 My own laws, Lord, Heaven and Earth인데 네. 이 로드에 테슬라가 붙었어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의 테슬라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아마 지금 분위기가 테슬라 쪽으로 가는데 오늘 주가가 하루에 12% 올랐어요. 급등을 했죠. 네, 급등을 했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때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한 3개월 전서부터 극단적 비관론의 그 모 교수가 얘기할 때부터 최고 정점을 찍을 때 하이스트라는 표현, 피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하이어라는 표현을 쓴다 하는 분위기.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 분위기를 타서 월가에 그 친증시적인 사람들이 많이도 들어온다. 트럼프라든가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라든가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쪽의 신치로를 얘기해서 어제는 그 테슬라가 천슬라 가까워질 것 같기 때문에 특집 방송으로 하루를 전부 테슬라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오늘 한 12% 하루에 12%니까 저도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12% 뛰어서 마침내 천슬라를 도달했습니다. 요즘 그 미국 증시를 읽을 때는 항상 그 시장에 파고들어서 플레이어들의 심리 상황까지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시청자분한테 사실상 보다 이렇게 정확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뭐 테슬라를 끌어올린 데는 단연코 사실 인플레 논쟁이죠. 이게 왜 이렇게 가까워질까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인플레 자체는 다음 달에 테이퍼링 추진하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 현안 중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는 이론론이고 네. 여기에 따라서 사실 국채 금리가 지난 그 9월 중순 이후부터 아주 급등세를 탔기 때문에 인플레 논쟁에 따라서 급등세 진정 여부와 따라서 테슬라를 비롯한 나스닥 지수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요. 일단은 인플레 논쟁 심했죠. 두 가지 각도죠. 하나는 민간 차원에서 잭 도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트위터의 CEO를 잘 아시죠? 이분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죠. 이에 반해서 그 캐시우드는 디플레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캐스터 분께서도 지난주에 캐시우드가 얘기했던 그 디플레 얘기를 해서 뭐 극단적이죠. 하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하나는 디플레이션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인플레와 관련된 사람은 아닌데 왜 이렇게 거론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그 아침 5시 30분 시간에도 캐시우드의 그 디플레 가능성 이런 문제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반박하는 잭도시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반박하는 이런 쪽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는 캐시우드가 얘기했던 디플레 요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디플레 요인이 되는 데는 AI 인공지능이 발전한다. 그다음에 창조적 파괴 정신이다. 그다음에 경기 순환상이다. 상당 부분은 인플레와 관련돼서 모호한 쪽의 발언들입니다. 전부. 나중에 이제 아마 상세하게 되면 그 인과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팍 들어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급적인 그 능력에서 경제 효율성이 증대되는 AI라든가 창조적 파괴 같은 것은 공급의 능력을 이렇게 되면 사실 그 물가를 잡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해석이 됩니다는 어쨌든 명확한 인과관계를 그리면서 디플레 얘기를 했던 것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시장에 혼란을 미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학계 정책 당국. 제닛 앨런도 이제 학계로 이제 꼽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닛 앨런의 학계에서 레이 서머스 교와 제닛 앨런 간의 논쟁이 아주 가장 이슈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레이 서머스 미 하버드대 교수
이전에 그 클린턴 정부 시절에 재무장관을 하셨던 분인데요. 영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천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요즘 들어서 이제 머리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좀 머리가 많고 그러시는데요. 근데 요즘 그만큼 고민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그 인플레는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 그 선을 넘었다. 굉장히 이렇게 그 통화 정책의 타이밍이 굉장히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근데 제닛 옐런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그 내년에 통제 가능하다 하는 입장에서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제닛 옐런의 장관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국채금리가 많이 좀 안정이 되고 국채금리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미국의 그 빅테크 업중에서 소위 펄이라든가 이런 게 고평가 논란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 잠재 가치가 더 뛰어오르니까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안정되니까 이렇게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런 빅테크 업종들이 종목 차별화 속에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게 된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처럼 인플레이션 논쟁이 벌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국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 오늘 국채금리 급등세는 좀 진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실 그 스태그플레이션 논쟁 뭐 이렇게 해서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면서 네. 지난 9월 그 중순 이후서부터 국채금리가 굉장히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닛 옐런이 인플레 통제가 가능하다면 국채금리가 많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보면 오늘 국채금리가 상당 부분 안정됐죠. 이것이 나스닥 지수 테슬라를 끌어올렸던 문제입니다. 판매가 증가했다 이런 것보다도 오늘 직접적으로 이 요인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 결과에서 지난 9월 중순 이후에 국채금리가 아주 급등하는 상태에서 나스닥 지수들이 빵스라든가 이런 쪽에 주가가 부진했던 큰 요인인데요. 오늘 테슬라를 비롯해서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오르는 데는 제닛 옐런의 반응을 통해서 국채금리가 특히 10년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안정을 찾은 배경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 국채금리와 관련해서 미국 증시와 결부시킬 때 베어 스티프닝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불 플래트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티프닝 하면 단저 장고 이런 현상이죠.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을 추진해야 되겠죠. 이건 미래 잠재 가치가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미래 잠재 가치가 떨어져서 나스닥 테슬라 주가가 안 좋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많이 나왔던 불 플래튼이라는 단어는 여기 이제 플래튼은 P가 될 겁니다. 작가가 좀 내가 P 쪽으로 했는데 이게 플래트닝 고원이다 이렇게 해서 플래트닝 F로 바꾼 건 아니고 이게 P로 그냥 원문에서 제가 적어줬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좀 근데 이게 평평하다졌다 됩니다. 평평해졌다. 그래서 앞에 불자를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채금리가 이제 안정이 되면 장단기간의 금리가 그동안 스티프닝에서 플래트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테이퍼링에 대한 운동가 좀 줄어들면서 미래 잠재 가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당히 좋아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9월 중순 이후에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성에 이렇게 베어 스티프닝에서 지금은 불 플래팅으로 변했던 것이 오늘 나스닥 지수를 3대 지수가 올라가는 가운데 특히 빅테크 업종이 중심이 됐던 사실 나스닥 지수가 끌어올렸던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중에서 특히 고평가 논쟁이 있는 종목이 더 끌어올렸다. 그게 테슬라가 오늘 하루에 12% 이상 올라갔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당분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이러한 인플레 문제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지난 4월 이후에 인플레 논쟁이 짧은 순간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4월 달 미국의 CPI가 네. 인플레 쇼크다. 뭐 전에 거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죠? 네. 뭐 아직 뭐 지금 그 6개월 정도니까요. 6개월 정도에 논의됐던 내용을 전 앵커 머리대로 없어졌다 하면 전 앵커 머리가 좀 나쁜 거고 네. 아마 아직도 생생하다. 잉크 말이 전에 생생하다 하면 아마 다들 시청자분이 기억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 작년 말까지 코로나 사태에서 디플레를 우려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인플레가 쇼크다 할 만큼 지난 그 4월에 미국의 CPI 이게 이제 5월 초에 발표했는데요. 5월 초에 발표하고 나서 인플레 논쟁이 디플레에서 인플레 논쟁으로 바뀌게 된 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 5월 2일부터 인플레 논쟁이 지금까지 4라운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국경제TV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보이겠습니다. 일단은 1라운드가 5월에서 7월까지죠. 여기에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7월 말에 발표했거든요. 그 직전까지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체로
저랭크도 아시겠습니다. 그때 인플레가 일시적이냐 아니냐 놓고 파월이든가 페드 의장 입장에서는 사실 일시적이다. 근데 다른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케너스 러커프 교수라든가 레이 서머스 하버드 교수 중심으로 해서 일시적이다 아니다 하는 논쟁이 있었죠. 근데 7월 말에 2분기 성장률이 미국 경제 성장이 상당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인플레가 기정사실화돼서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증시의 좋은 쪽의 모습이다 하는 측면에서 착한 인플레 논쟁 그리고 사실 증시에 나쁘다 해서 나쁜 인플레 논쟁이 2라운드로 전개됐던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인플레 문제에서 일시적인 문제에서 이제 인플레를 인정하는 사태로 해서 증시의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 좋은 쪽이면 착한 인플레 나쁜 쪽인 나쁜 인플레 이렇게 국내에서도 좀 얘기 나왔었죠. 이런 것이 이제 여름 휴가철이 끝나자마자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에 따른 문제, 공급망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 버틀넥 문제라기 때문에 사실 이때에서 또 두 가지 각도죠. 하나는 경기 침체하여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오늘도 잭 도시가 얘기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미국의 그 학교에서 사실 또 하나의 시장과 결부돼서 유명하신 와튼 스쿨의 제라미 시겔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3에서 5년 동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 해서 9월 이후서부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의 극과 극의 논쟁이 있었죠. 이런 것이 이제 이달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는 인플레가 통제 가능하냐, 통제 가능하지 않다. 레이 서머스 통제가 가능하다. 제니 옐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짧은 순간에 인플레 논쟁이 4라운드에 걸쳐서 예측에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다음 주에 있는 올해 그 마지막 두 번째 이렇게 하고 11월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인플레가 통제 가능하다, 통제 가능하지 않다. 이거는 증시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니 옐런의 시각대로 통제 가능하다면 사실 그 테이퍼링 추진 문제에서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거칠은 테이퍼링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모하시 테이퍼링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근데 통제가 가능하다면 모아 소프트 테이퍼링을 해서 연착륙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에 모아 하시와 모아 소프트인데 오늘 제니 옐런이 인플레 통제하다면 모아 하시보다는 증시의 나쁜 기압보다는 모아 소프트 해서 3대 증시가 전부 올라가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또 하나 이슈죠. 테이퍼링에서 돈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금리로 바로 연결시키느냐. 제니 옐런 자 앞으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서로 연계성을 보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페드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돈을 환수하면 곧바로 금리를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게 금리로 연결이 좀 이렇게 불가능하다 하는 측면에서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근데 정작 지금의 그 4라운드에서는 1차, 2차, 3차 라운드까지는 사실상 파월 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페드 인사들이 굉장히 이렇게 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4라운드에서는 파월 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페드 인사들이 여기에 뒷전에 물러나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1차, 2차, 3차 라운드에 달리 하나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이 주무부서인 페드와 파월 의장이 인플레 논쟁에서 좀 뒷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가지를 쳐야 주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 작년 말에 디플레이 얘기 나오다가 네.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나오죠. 불과 한 9개월 사이에 극각에서 나오죠. 예.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대학원에서 이렇게 서울대 훌륭한 교수님들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통화정책의 시차는 심스 그랭크 테이싱이라든가 보면 1년 정도 9개월이다. 그렇죠. 그런데 자 디플레이 얘기할 때는 금융 완화를 취재이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취재할 때는 긴축을 해야죠. 네. 한 통화정책 시차 내에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자 통화정책을 추진하는데 통화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예를 들어서 잘못 판단하다가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를 잘못 판단하다가 앞서서 이게 그 테이퍼링을 그 출구 전략을 조기에 출근하면 경기가 거꾸로지는 소위 에클스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자 테이퍼링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는데 테이퍼링을 늦게 추진하면 출구 전략을 늦어지면 버블을 키우겠죠. 이런 측면에서 그 이제 그린스펀 실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상 뭐냐 한 그렇게 통화정책 시차 내에서 두 가지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도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완전 고의라든가 이런 거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 지금 상태 성급하면 에클스 실수, 늦게 추진하면 사실 그린스퍼 실수 이렇게 했을 때 네. 사실 그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사람들은 통화 정책 기조를 쉽게 변경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풀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통화 정책 기조를 쉽게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금융 완화를 그 통화적 긴축적으로 빨리 이렇게 풀어가기는 어렵다. 이게 유명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루비니 교수가 경제 정상화 역설이다. 일종의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모든 문제가 풀어가는 각도에서 이것이 해결하지 못할 땐 조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의 불가역성이다. 예. 기조를 변경하기 어렵다. 불가역성이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상태에서 보면 자꾸 인플레가 불거지는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일시적이다. 금융 완화 지속되겠다. 최근까지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입장을 했지만 금리가 연결을 시키지 않겠다 하는 금융 완화 기조가 되다 보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금융 완화 버블이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 버블까지 겹쳐지고 그다음에 테이퍼링 지연이다 보니까 테이퍼링 지연까지 지연 버블이까지 부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트리플 버블을 키우고 있다 하는 이런 비판론이 인플레를 주장하는 사람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사실 우리가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통화정책의 불가역성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정책 기조가 쉽게 변경하지 못한다. 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4라운드에서 통제 가능하다. 재무장관이 주관하고 정작 여기에 주무부서인 파월 의장이라든가 사실상 그 페드 인사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파월 의장의 교체기가 되고 그다음에 사실 인플레가 그동안 일시적이다 이런 입장을 보여온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신뢰가 많이 떨어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지금 파월 의장 자체도 주식 투자 관련해서 이렇게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카프론이라든가 로젠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지방 홍제까지 그만둔 상태에서 오면 블랙아웃 기간에 끝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페드 인사들이 굉장히 말에 어르기 신중했다. 이것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4라운드 때 뒷전에 물러간다 하는 입장으로 보이는 거고 지금 기간은 다음 달 2일서부터 3일이니까 일주일 전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드 인사들이 나서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이번 주 들어서 불거지고 있는 인플레 통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주무부서인 파월 의장과 페드 인사들이 나서지 않는 이런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용어도 종종 등장합니다. 경제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슬로우플레이션, 피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잠시 짚어보고 가죠. 네, 그때마다 이렇게 인플레 관련돼서 신종 용어가 나올 때는 시청자 네. 여러분한테 한번 전해드렸습니다는 최근에 최근 용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슬로우플레이션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인플레 용어가 기조 자체가 다른 것까지 한꺼번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전 앵커랑 같이 해서 작년 말에 디플레에서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 통화정책의 한 통화정책 시차 내에 9개월에서 1년 사이에 모든 얘기들이 거론하고 있다. 요걸 그러다 보니까 정책 당국자도 통화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인플레를 감안해서 이렇게 인플레 해칭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디플레를 가면서 경기 부양에서 금융 완화 친화적인 업종을 사야 될 것인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그래서 한 통화정책 시차 내에서 모든 인플레 가능성이 얘기 나오는 것을 보통 다중 복합 공선형 인플레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인플레 관련된 용어, 최근 들에 관련된 인플레 용어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는 크게 총괄적으로 보면 어느 쪽에서 원인을 제공하느냐 하면 코스트 푸시, 비용 쪽에서 최근에 임금난, 유가 상승으로도 유가가 85달러 지났죠? 이렇게 해서 이런 쪽에 제공하는 것을 보통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경기가 좋아서 소위 그 경기적인 측면에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을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상승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린플레이션이라든가 에그플레이션 이렇게 나오죠. 네. 에그플레이션은 아마 이제 시청자분도 많이 이렇게 전해드렸죠. 잘 전해주셨죠. 이제 계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제가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에그플레이션을 한번 이렇게 처음 소개했을 때 그 진행자께서 아마 유명한 기능자인데 무슨 계란 인플레이션이냐 해서 경제 신정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시겠지만 요새 농산물 가격 많이 오르죠. 에그리컬처 플러스 인플레이션 해서 지금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중소부지역이 지금 아주 가뭄 때문에 이게 대두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에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상기온 때문에 다음 달에 사실 그 유엔의 IPCC 제26차 당사국 총회가 있는데요. 탄소 제로 이 문제를 2050년에 돼 있습니다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좀 앞당기자 하는 측면에서 탄소 제로다 보니까 여기와 관련돼서 굉장히 관련된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에 따라서 완만하게 하는 것을 마일드 말이 뛰는다 해서 옛날에 뭐지 SUV 자동차에서 갤로퍼라는 있죠. 네네. 그래서 거기 갤로퍼 보면 말이 뛰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이 뛰는 장면 같은 갤로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통제 가능하지 못하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성장률과 결부돼서 디플레이션 성장률과 물가가 같이 추락하는 상황 스태그플레이션은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 그다음에 골디락스는 성장률이 올라가는데 물가가 안 올라가는 현상 이렇게 해서 성장률과 경기와 관련해서 이런 용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정책 의지와 관련해서는 슬로우플레이션, 리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다들 아시는데요.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게 슬로우플레이션입니다. 이건 성장률이 둔화되는 속에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과 어떤 차이냐?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슬로우플레이션은 그게 경기가 성장률이 둔화되지만 네. 그러니까 중국처럼 침체는 아니지만 침체는 아니라는 둔화된다.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슬로우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K자형 구조에서 중산층 밑에 사람들이 두터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공유경제 잘 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걷어서 밑에 사람을 좀 주저하는 공유경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그 인플레 용어가 지원금을 많이 주면 저앵커 네. 뭐 지원금을 그냥 많이 주면 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죠. 올라가죠. 네. 그 지원금은 공유경제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을 너무 많이 주니까 재정지출이 증대되고 재정지출이 증대되니까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데모크라시, 프레션, 플러스 인플레이션. 그래서 데모크라프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공식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래 지원금 해가지고 각종 지원금 해서 홍남기 부총리 오늘 방송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지원금은 재정지출이 증대해서 한마디로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한편은 물가가 올라간다. 당신이 인플레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데모크라프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있다. 이게 한꺼번에 혼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혼용. 그게 지금 복잡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인플레 관련한 용어가 헷갈릴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거론되어 있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한 선상에서 한꺼번에 모든 게 거론된다. 네. 디플에서부터 하이퍼가 한다 하는 것은 이 용어 자체를 다중 복합 공선형 한 라인 속에 인플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다들 캐시우드 같은 사람은 디플레이션 얘기하고 잭 도시 같은 경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가 쭉쭉 나오는 것도 바로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이제 모든 인플레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다. 그러면 어떤 분 그런 얘기예요? 디플레이션도 인플레냐?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죠. 그런 표현을 쓰죠. 네. 우리가 이제 소득세에서 네거티브 인컴 텍스 이렇게 해서 부의 소득세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지원금 관련해서도 부의 세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도 바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보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한꺼번에 도출된다. 왜 그럴까? 짧은 시차에 우리 전행권랑 같이 작년에 말까지 디플레인데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냐? 역시 코로나가 갖고 있는 어떤 특색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이다 있습니다. 코로나는 과거 이익과 달리 과거에는 시스템 위기에서 부역되는데 이거는 전염성이 강하다. 그래서 디스토피아 문제에서 전염성이 강한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초기 충격이 컸죠. 초기 충격이니까 페드 입장에서 돈을 엄청 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스템 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전염성이 가다 보니까 격리 인슐레이션에서 마스크 써 백신 개발에
그러면 연계 체제로 빨리 가죠. 그러면 돈이 돌기 시작하죠. 경기가 빨리 성장이 올라가죠. 이럴 때 보니까 바로 연계 체제를 가서 백신만 보급돼서 연계 체제가 되면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성장률이 아주 기적과 함께 높으면서 인플레가 바로 쇼크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는 사실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에서 경제 자체가 지난 2년 동안 보면 모든 분야에서 종전의 이론으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빅 체인지가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빅 체인지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분야에 자꾸 망부족해서 종전의 경제 정책의 연속성이 자꾸 이렇게 둔화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버틀넥 현상이라든가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 여름 휴가철 이후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라든가 이런 쪽에 얘기고 물가를 상각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의 코비드 19이 갖고 있는 종전과 다른 위기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과도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위드콜이라는 얘기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IMF 전망치를 그렇게 전체 보면서 IMF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게 프레마이스 전제 조건이 자 코로나가 지속될 것이다. 코로나 함께 가져갈 것이다.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코로나 지속, 위드 코로나,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근데 세계는 지금 위드 코로나,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 입장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좀 전부 발표돼서 어제 코스피도 주가도 위드 코로나 때문에 업종 중심에서 올라갔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되는데요. 이런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체제와 함께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는 과도기적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렇게 해서 이전에 한번 방송했다시피 지금은 정몽주 이렇게 단심가가 아니라 네. 이 방언에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이런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쪽에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은행의 3분기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미국도 3분기 성장률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또 연관성을 찾아봐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더 관심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중국이 3분기 성장률이 지난 발표했습니다는 이번 주 들어서 한국이 오늘 성장률 발표죠. 예. 그다음에 목요일 날 미국, 금요일 날은 유럽 현지 시간으로 그렇게 발표됩니다. 근데 2분기 성장률 대체로 보면 인플레 논쟁이 불거지는데 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환경이 이번 주에도 지속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 비용 상승 요인이 사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복합적으로 발생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3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분기 성장률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까 그 판단 기준이 오큰 법칙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3분기 성장률이 나오면 각국의 잠재 성장률과 빼서 플러스 인플레 갭 물가 우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면 디플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에 이어서 한국과 미국과 유럽의 3분기 성장률은 대체로 잠재 성장률보다 높게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한국의 성장률이 한 3%대 걸릴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국은행 추정치 보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2.5%, 기업의 설비 투자가 좀 잘 안 돼서 그다음에 노동력분에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잠재 성장 기반이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감안해서 제대로 이렇게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중장기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라고 하는 잠재 성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분기 성장률 3%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가장 좋은 2.5% 때린다 하더라도 지금 1%포인트 인플레 갭이 발생하고 미국도 지금 3분기 성장률이 이제 목요일 발표되면 대체로 3에서 3.5% 걸릴 것 같아요. 미국도 잠재 성장률이 2.5% 때린다면 여기 인플레 갭,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플레 논쟁이 이렇게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니 앨런이 자 인플레 논쟁이 지속되는 상태 통제가 가능하다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지수가 테슬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던 배경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사실 계속해서 인플레 논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올해 성장률들이 작년에 베이스 효과 때문에 전부 성장률이 높죠. 그래서 네. 인플레 논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증시 입장에서는 인플레 논쟁이 가장 화두가 될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말처럼 이제 인플레가 통제 가능하다라고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통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그동안 극단적 비관론에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는 잘못된 진단이다 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는. 그래서 이거에서 굉장히 지난 3주간 마음고생이 상당히 많으셨죠. 그렇죠. 다행스럽게 균형의 미학을 좀 강조해 드리면서 그렇게 너무 극단적 비관론에 빠지지 마십사 하는 것을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지금의 분위기를 볼 때는 상당히 다양한 일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시원한 얘기는 뭐 지금 상태에서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좀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좋겠죠. 네.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제넷 옐런이 왜 오늘 인플레가 통제 가능하냐 하는 그 근거를 보시면 어느 정도 시청자분께서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의 CPI, 인플레 쇼크를 발생시켰던 물가 쇼크를 발생시켰던 CPI의 상승률의 추세를 보겠습니다. 7월이 5.4 전년 동업리입니다. 그 다음에 8월이 5.3, 9월이 5.4%입니다. 근데 요것이 이제 인플레 타겟팅선이 지금 2%거든요. 여기에 보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는 거죠. 왜 제넷 옐런도 못 하겠습니까? 이걸 못 하겠습니까? 근데 전월비 대비로 보면 7월 이후서부터 전월비 대비 상승률이 자꾸 잡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이제 근거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의 문제가 코스트 푸시 측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항만이라든가 이런 국가 비상망을 견제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좀 노동자들이 참여하면서 좀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측면이십니까? 어느 하나 제넷 옐런도 인플레 통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그렇게 반응했지만 명확하게 인플레에 대해서 통제 가능하다 하는 요인에 인플레 통제가 가능한 근거로 제시하는 두 가지 요건이 사실 시청자분도 저보다 더 훌륭하십니다는 그 근거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코로나 지원금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주지 않겠다. 이제 노동시장 참여해라. 자꾸 코로나 오니까 코브라의 것 때문에 이렇게 부도하역의 그 어려운 이런 것은 잘 안 오거든요. 이 지원금 주는데 내가 거기 왜가 있냐? 무거운 거 왜 짓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금은 안 준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쪽의 논리가 되지 않느냐. 앞으로 정책 변화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인플레 논쟁의 지금의 실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인플레이션 특징은 다중복합 공선형 인플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다양한 용어 정리를 통해서 시장의 최대 현안에 대한 인플레이션 논쟁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